자, 1번입니다. 자, 사실은 지문이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한 페이지에 가득 담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글씨를 조금 줄였어요. 크기를 좀 줄여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혹시라도 글씨가 좀 작아 보인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 시험지어 보셔도 좋지만 그래도 한 페이지에 넣어놔야 페이지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는 좀 더 집중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문제를 모두 구성했습니다. 자, 첫 번째, 공공언어 바로 쓰기 원칙에 따라 공문서의 기억리을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었어요. 어쨌든 공문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시험에 나오죠. 그냥 직무 능력과 관련이 되면서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할 공문서의 양식이나 공공언어 바로 쓰기 언어, 국어와 관련되기 때문에 국립국어원에도 자주 올라오는 그런 이제 소재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시간 나면 틈틈이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 보도자료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은 좋아요. 자, 그런데 조건을 4가지 주었어요. 자, 중복되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항상 1순위 역전 앞 같은 거잖아요. 뇌리 속 있겠죠. 백주대낮이라는 거 있겠죠. 고목나무라는 거.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외식 먹으러 간다. 이게 다 중복된 표현에 워낙 흔한 시험용 사례로 외워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고유어 한자어 같은 경우가 나란히 나올 텐데요. 사실 이미 조건에 나오는 안내, 알림을 보니까 벌써 안내한다는 말이 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중복된 표현이 여기에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만 정말 한자어를 선택하면 안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알림 이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회의 참석 안내 또는 알림 되죠. 뭐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이지 꼭 안내를 써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공문서에서는 물론 알기 쉬운 말로 써야 하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습적으로 좀 한자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등한 것끼리 접속할 때는 구조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 바로 대등구조입니다.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A와 B. 저는 와과 문장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고요. 대등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and로 이어져 있을 때 구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건 뭐냐? 관형어 체언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목적어 서술어 구조라는 것이 좌우가 대칭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근데 앞쪽에서는 관형어 명사, 뒤에서는 목적어 서술어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좌우의 구성이 같은지를 보라는 건데 바로 그게 니은에 나와 있는 와, 과 확인하셨죠. 그러면 끊어야죠. 그리고 표준적인 언어 생활의 확립, 언어 생활의 확립이라는 거는 명사와 관형어죠. 명사와 관형어의 의로 지금 되어 있어요. 조사, 관역격 조사. 그런데 일상적인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이거는 목적어 서술어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칭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둘 중에 하나로 고치면 되겠죠. 관형어, 명사이든 아니면은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똑같이 구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니은을 보니까 여기에 풀어서 고로 대등한, 대등적으로 이어지는 이제 어미가 지금 나왔으니 금을 그어놓은 후 표준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일상적인 국어 생활의 향상, 뭐예요? 바꾼다고 바꿨는데 이것은 관형어 명사를 목적어 서술어로 바꾼 거고 목적어 서술어는 다시 관형어 명사로 바꿨으니까 안 맞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지금 이 니은에 해당하는 부분, 이 니은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요? 둘 중에 하나. 즉 만약 정말 목적어를 쓰고 싶었다면 일상 언어적인 언어 생활을 확립하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국어 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얘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목적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아니면 관형어 명사해도 돼요. 그래서 고친다면 둘 중에 하나, 을 하고 이든지 아니면은 언어 생활의 확립과 국어 생활의 향상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고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쳐쓰기입니다. 퇴고예요. 이것은 일종의 공문서를 활용한 어법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자, 물론 이제 나머지는 결국은 다 적절하게 고친 거예요. 주어 서술어 호응의 디귿도 있는데요. 자, 디귿만 넣고 보면은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별로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결국은 이번 전체 주어가 본원이죠. 본원은입니다. 바로 한국의약품정보원이 지금 되겠어요. 본원은 재단법인으로서 표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원이
결국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피동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체가 나온 거예요. 의미상 주어 번호는 우리의 정보원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제공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술 불일치라고 하는 걸 적절하게 고쳐 놓았고요. 자, 마지막 필요한 문장 성분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문장 성분을 리을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안에서 봐야 돼요. 자, 의약품의 표준 용어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맞죠. 다만 체계를 개선할 리는 없겠죠. 서술어가 개선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문장 성분 중에서 결국 의약품 용어를 개선하는 거죠. 개선하는 것은 의약품 용어 개선이고요. 구축하는 것은 체계 구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목적어가 여기에서는 표준 용어 체계 구축이고요. 용어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체계를의 목적어와 달리 용어를의 목적어가 새로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서술어를 받는 다른 목적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공문서를 위해서는 어떤 어법이 필요하느냐? 문장 성분 간의 관계. 이것도 세 번째, 네 번째가 지금 두 가지가 그런 경우고요. 대등할 때 좌우 대칭한 성분들을 역시 일치시키도록 그리고 중복된 표현을 삼가도록 이렇게 문제 1번의 의도였습니다. 자, 결국 니은은 둘 중에 하나로 고치면 되고요. 나머지는 모두 고친 게 맞습니다. 안내라는 것도 알려준다, 알리는 것을 생각한자, 안내자를 통해서 알림, 어떤 정보를 알림, 사실을 알림, 이게 이제 안내가 되겠죠. 자, 문제 1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2번이고요. 자, 이제 고난도의 첫 번째 문제죠. 이유는 그래도 문법이니까요. 문제의도 추론이 이번 시험에서도 두 문제의 공식 추론, 빈칸 추론 포함하면 네 문제의 추론형 문제가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고 추론과 문법이 있었다. 다만 문법은 독해하도록 지금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문법 이론을 쭉 풀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용어는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은 뭐 밤하늘이라는 것이 밤과 하늘이 결합되어 있는 합성어. 그럼 벌써 합성어 딱 나오는 순간 단어의 형성 방법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렇죠?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입니다. 그중에 결국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와 그리고 어근과 어근이 만난 합성어. 어근과 접사가 만난 파생어. 이제 이론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요. 자, 합성어의 종류를 이야기하는데 항상 기준에 따라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겠죠. 자, 저랑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흔한 것은 의미에 따라 대등, 종속, 융합. 여기도 나오네요. 또는 역시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원래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도 합성어의 품사에 따라 결과적으로 뭐냐, 명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이렇게 나누는 한 가지 기준이. 자, 두 번째는 정상적 단어 배열법. 그래서 단어 배열법에 따라서 정상이면은 통사적, 비정상이면은 비통사적 이렇게 합성어를 나누기도 하고. 자, 세 번째는 의미, 바로 해석에 따라서라고 했어요. 뜻에 따라서 대등, 종속 또는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완전히 새로 바뀌는 융합 합성어 이렇게 나누기도 했어요. 자, 그럴 때 자,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강과 산의 결합인 명사. 자, 젊은이 이제 중요해 보이죠. 저랑은 합성어의 사례 중에서는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가 모두 합성어이면서 이때 이는 의존 명사, 사람을 나타내는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늙은 사람의 바로 사랑하는 이, 좋아하는 이의 의존 명사인 결국 만나서 합성어인데 자, 결과적으로 여기에 힌트를 주기를 용언의 관형사형이라는 것 자체가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된 말이죠. 관형사형은 관형사가 아니다. 기억하시나요? 관형사는 품사로서 체언을 꾸며주지만 기본형이 없어요. 다만 벌써 용언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미까지 온 거죠. 이 이렇게 결합된 게 아니라 젊은 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죠. 이것은 이제 덮밥과 구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 젊은이와 덮밥의 엄청난 차이. 덮밥은 바로 어간의 명사가 온 거죠. 만약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되려면 덮밥이라고 하지 않고 덮은밥이라고 했어야 되겠죠. 김치 덮은밥, 오징어 덮은밥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어간의 명사가 온 이유는 뭐다?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여서 쓰는 말에 좀 친숙해지다 보니까 덮밥이라고.
아니면 접는 칼인데 접칼이라고, 아니면 감은 발인데 감발이라고, 아니면 먹을 거리를 다시 복수표 준어 줄여 먹거리라고, 어간의 명사가 바로 온 셈이 대표적인 우리 비통사적 합성어의 사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기존의 분들은 또 앞으로도 이 정도는 공부를 해두어야 돼요. 문법은 필요 없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사끼리 결합하면은 통사적. 또 관형사형, 다시 한번 숨어있는 어미를 만들어주세요. 어미까지 결합하여 명사를 역시 꾸며주면서 만나게 되면 이것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이제 어간에 바로 명사가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어간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간 뒤에는 뭐다? 어미가 온다. 어미가 없으면 뭐예요? 비정상이. 어미가 어간 뒤에 어미가 있는 게 우리는 정상이라는, 먹다 이렇게 정상이지, 먹다 먹고 먹은이지, 밥을 먹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단어 문장 구성에 있으면 통사, 없으면 비통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젊은이는 비통사, 요거 꼭 다시 젊은이는 통사고요. 그리고 지금 덮밥은 비통사라는 것만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강사는 강과 산이니까 대등이고요. 젊은 이 꾸며주죠. 덮은 밥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종속 합성어였습니다. 자, 일단 문법 이론은 딱 하나 같습니다. 합성어. 그러나 이번이 합성어였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 안에 숨어있는 벌써 용언이 뭔지, 품사가 뭔지, 다시 한번 이 안에 숨어있는 것 중에서는 어간이 뭔지, 그래서 어미가 뭔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됐던 거고요. 자, 이제 옳지 않은 것의 설명, 바로 흰 머리는 형태소로 나누면 희와 니은 머리니까 이 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저랑 이론 시간에는 흰태길 앞잡이, 흰 눈썹, 긴 발톱, 할미새, 바로 이런 것처럼 흰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알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간과 명사가 결합한 거라고 했는데 아까 어간의 명사라면 덮밥 같은 경우잖아요. 바로 덮 뒤에 밥이 바로 왔을 텐데 흰은 니은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니은은 뭐라고 했어요?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했어요. 용언의 관형사형이 결합되어 있는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뒤에 결합한 합성 명사 이런 거 맞았어요. 그러나 어간과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친다면 용언의 관형사형과 만났다 이렇게 했어야 되겠죠. 용언 관형사형과,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희머리 이랬다면, 희머리라는 말은 물론 없죠. 왜? 비정상이니까 이런 말을 권장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역사적으로 비통사적 합성어로 굳어진 예들이 일부 있어서 그걸 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외웠었어요. 원래 비통사적 합성어, 어간에 어간이 결합되는, 검푸르다 같은 거. 다시 오르내리다, 어간에 어간이 바로 오기도. 어간의 명사 대표 사례가 여기에 나와 있는 덮밥이었던 거예요. 접칼이에요. 먹거리입니다. 아니면은 또 부사의 명사 있었죠. 부슬비로 대표적인, 흔들바위로 대표적인, 촐랑개 이런 것들이 모두 또 부사와 명사였잖아요. 비통사적 합성어의 이론은 또 추후에 우리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을 고쳤고요. 반면에 이제 큰아버지는 합성어의 종류 중 의미에 따라 앞에서 뒤를 꾸며주니까 종속 합성어, 니은도 여기에 보이네요. 그렇게 보면 통사적 합성어죠. 이것도 용언의 관형사형과 만난 거예요. 자, 늙은이는 어휘 의미를 지닌, 여기서 말한 어휘를 지닌 두 요소가 결합됐다는 것을 합성어라고 지금 설명했어요. 어휘 의미를 띈다는 것이 결국은 실질, 어근이라는 이야기. 실질과 실질이 만나서 이 실질 형태소를 다른 말로 어휘 형태소라고도 하는데 실질이 만났다. 어근이 만났다. 늙다와 이가 만났으니까 여전히 통사적 합성어,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있고요. 자, 먹거리는 이제 비통사. 왜? 어간과 명사가 만났으니까. 어간과 명사가 만났으니까. 반면에 먹거리의 복수표 준어 먹을거리. 그랬으면 먹을의 을이 어미니까 이때는 통사적 합성어겠죠. 먹을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 다시 먹거리는 비통사적 합성어. 먹을거리는 을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문제 2번 고난도 첫 번째. 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수능 언급하면서 수능에서는 37번, 39번. 물론 문제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화법, 장문의 화장 말고 언매라고 하는, 이제는 추후에는 이제 이런 선택 과목이 사라진다고 해요. 수능에서도. 왜냐, 아예 통합해서 하자라고 지금 제도가 추후에는 바뀌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렇게 언매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고,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운 게 이 언어와 매체라는 문법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매체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수능형 지문들도 문제들도 풀어보시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들을 추후에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2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모두 설명 완료되었고요. 자, 추론이면서 문법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자, 문제 3번으로 그러면 바로 갈게요. 물론 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해서 나머지 오답들까지 표시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문제 3번도 나머지 두 번째 문법 문제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쉬웠죠. 왜? 지문 속에 답이 있었어요. 자, 일단 내용을 보면서 간접 존경이라는 말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라면 간접 높임이라는 말로 바꿔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되겠죠. 다시 간접 높임이라 하면 직접 높임, 간접 높임에서 나오던 주체 높임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주체 높임의 이론을 알고 있다면 보통은 100% 깨서 시가 왔을 때죠. 할아버지께서 가신다, 아버지께서 오신다, 어머니께서 뭐 일하신다 이런 게 다 주체 높임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주체 높임에도 그 대상을 직접 높이는 거냐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냐. 자,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존경 표현에는 두 가지. 주어 명사구를 직접 존경하는 직접 존경 또는 직접 높임이라고 이제 우리는 보통 많이 이야기하지만 일부러 단어를 살짝 바꾼 거죠. 당황하라고 같은 거예요. 직접 존경이 직접 높임이죠. 자, 반면에 이제 여기에 답이 있네요. 존경의 대상과 밀접한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인물이나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 그러니까 그 인물 자체가 아니라 그 인물과 관련된.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오신다. 이런 건 선생님을 높이는 거지만 선생님의 따님이 오신다. 이러면 어때요? 이거는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딸까지 같이 높여준 거죠. 선생님의 따님이 오시는 거는 따님이에요. 근데 선생님의 딸이 오신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게 그 관련 대상을 높여주는 거고요. 아니면은 사물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소유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맞는 거죠. 선생님이 멋있다는 게 아니고요. 넥타이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물이에요. 소유물이에요. 그런 걸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간접 존경이라고 하는 어법에 맞는 사례들입니다. 자, 전제는 그냥 할머니 높였으니까 할머니가 용돈을 마련하셨어요. 물론 깨서라고 말하는 게 더 좋았겠지만 깨서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말할 때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오신다 이럴 때는 깨서를 쓰는 게 맞지만 할머니는 용돈을 직접 마련하셔 철수야 이렇게 누군가에게 지금 말하려는 지금 대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장에서는 깨서 대신에 는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할머니는 용돈이 없으시다. 자, 이제 이 시, 의시죠. 정확하게 형태소로는 이 형태인 시, 의시인데요. 자, 용돈을 높인 거죠. 대신에 용돈은 사물,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용돈이에요. 자, 그래서 용돈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맞는데 바로 이런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용돈을 사물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의도 기억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간접 높임이 아닌 것은 직접 높임일 가능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닐 제3의 경우일 수도 있지만 직접 존경과 간접 존경을 구별해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바로 정답 3번. 언니는 아버지가 너무 건강을 염려하신다고 말했다. 자, 언니는 말한 거고요. 간접 인용을 통해서 지금 나타난 인용절인데요. 아버지가 건강을 염려하시네요.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시, 선어 말어미 시가 들어간 거니까 이것은 직접 존경이라고 해야 되겠죠. 누구?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염려하시는 거죠. 건강 자체가 염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언니가 염려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물론 깨서라고 아까 쓰지 않는 이유는 어떤 아버지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염려하시더라고 하고 말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가라고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깨서도 되지만 가라고 간접적으로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직접, 아버지를 직접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면 나머지는 모두 간접 존경에 해당하는 거죠. 자, 고모는 자식이 있으신 거예요. 자식을 높이는 거예요. 고모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인물이죠. 또 다리가 아프셔서 이거잖아요. 따라서 사람은 편찮으시다라고 하죠. 만약 할머니께서는 편찮으신 거예요. 이거는 직접 존경인 거고요. 반면에 아프신데 할머니의 다리, 바로 신체 일부, 사물이라고 해도 되겠죠. 여기서는 신체 일부지만 그래서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간접 존경입니다.
또 수염이 많으신 거죠. 수염이 많으신 거고요. 할아버지께서는 뭐뭐 하셨겠죠. 그때는 이제 직접 존경이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 직접 존경과 간접 존경을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 존경이라는 문법 문제. 그래도 네모 속에 있는 얘기를 외워가도 돼요. 직접 그 대상이 아니라 그 직접적인 대상과 관련된 인물이나 사물, 소유물,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말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만약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거는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높임이에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또는 있겠습니다. 다 맞는데 보통 이제 이런 높임법의 문제로는 있으시겠습니다가 맞는 거로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말씀을 높이는 간접 존경. 주체 높임 중에서도 직접 존경, 간접 존경에 해나가는 문제였고요.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다음에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상대 높임. 바로 쇼게라 헤요헤로. 우리는 격식치냐 비격식치냐. 등급에 따라 나누는 것. 아니면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객체 높임이라는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높임법이라는 문법의 영역들을 하나 여러분 꼭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